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을 해외 제약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업한테서 곧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 바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국내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제조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와 노바백스가 이 기술 이전 생산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정부는 생산과 사용 허가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측의 합의 내용을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여기서 생산하는 백신 가운데 노바백스 백신은 다른 위탁 생산 백신들과 달리 기술을 직접 이전받아 생산합니다. 국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공급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노바백스사와 SK 측의 기술 이전 생산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에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원액 생산에 대한 계약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허가 절차와 병행해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방한 중인 노바백스사 회장 등과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들에 합의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합의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사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노바백스 스탠리 어크 회장은 우리 정부의 원자재 수급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결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술 이전 계약 연장엔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서 향후 실무선에서 전향적으로 계약 연장이 최종 타결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노바백스의 백신이 아직 사용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효능과 부작용 또 유통 면에서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을 내년까지 확보하고 기술 이전까지 보장받았다는 오늘 합의의 의미를 박윤수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을 인체에 투약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합성 항원 백신입니다. 합성 항원 백신은 자궁 경부암 백신과 B형 간염 백신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이 검증됐습니다. 무엇보다 초저온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비교해 노바백스 백신은 보관과 유통이 쉽습니다. 유통기한은 영상 2에서 8도에서 6개월 정도인데 원액 상태로는 최대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임상 3상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6.4%로 나타났고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는 86%,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55.4%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2천만 명분 백신 확보와 백신 기술 기반 마련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존의 위탁 생산과 달리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방식으로 특히 원액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 연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국내 업체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 경험을 살려 향후 백신 개발 원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3만 명 수준이던 하루 평균 접종자 수가 지난주에는 13만 6천 명으로 뛰어오르면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240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30세 이상 군인 12만 6천 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주말 영향이 아직 남아있어서 새 확진자는 오늘도 500명대입니다. 우려스러운 건 가족이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람한테서 감염되는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발열 증세를 보인 중국인 노동자 2명이 확진된 뒤 모두 2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중 16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공장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한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산업단지 내 노동자 2,1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미흡이라든지 산밀 환경 등으로 인해 직장 내 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명으로 이틀째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방역 지표들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개별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44.7%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 100명 안팎이던 위중증 환자 수가 하루 만에 24명 늘어 156명이 됐습니다. 감염 취약층인 고령 확진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 체계의 부담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1, 2주 정도의 갭을 가지고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확진자가 누적된 만큼 위중증이나 사망 사례도 증가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를 줄이려면 방역수칙의 준수와 함께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현재 인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죠. 인도 뉴델리의 한국 대사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인도발 항공기를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한국 교민을 위한 운항은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델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 공관 직원 60여 명 가운데 1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은 2명, 나머지는 인도인 직원들인데 해외 공관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자택 격리 상태에 있고 기본적으로 재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이 여기 요즘 너무 많으니까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 일하고 있어요. 미국 대사 영사관에선 인도인 직원 2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매일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인도. 우리 교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관에 신고된 환자만 114명인데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료 시스템 붕괴로 50대 교민이 제때 중증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면서 대사관과 한인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산소통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소기기 관련 문제로 1차적으로 불안해하고 또 병상 확보 문제가 안 돼서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소기기가 필요한데 인도 전역이 지금 품귀 현상입니다. 외교부는 인도의 한국 대사관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급히 보내는 방안을 방역당국 등과 논의 중입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도 늘고 있는데 한때 정부가 인도발 항공기를 중지시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유사시에 이제 피난이라고 그럴까요? 탈출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공기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또 금지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에다 기댈 데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교민을 위한 항공기 운항은 허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귀국 목적 부정기 항공편은 여전히 운항이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인도발 변이를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귀국 교민들에 대한 전원 시설 격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검사가 돌연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버려가면서 접대 의혹을 부인하던 검사들이 관련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통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검찰은 수사 끝에 사실이라고 발표했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후 넉 달이 넘도록 감찰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3명 중 2명에 대해선 면직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낸 반면 마지막 1명 A 검사는 술자리에 참석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 검사가 당시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법무부 감찰관실이 추가 증거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감찰관은 논란을 잠재울 만한 확실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사들은 자기 돈을 내도 유흥주점을 못 가도록 하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필요할 거라고 말해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뒤늦게 징계 방침이 정해진 A 검사는 진술서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동석하자 불편해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검사의 전격적인 자백 이튿날인 오늘 공교롭게도 술접대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 초기 휴대전화까지 버리며 술접대 자체가 없었다고 버텼던 이주영 변호사 등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술자리 참석 여부엔 토를 달지 않으며 검찰의 접대금액 계산법을 집중적으로 따진 겁니다. 김봉현 전 회장, 이주영 변호사와 나이업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 외에 술자리에 들렀던 2명까지 7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5명으로 계산한 검찰 방식보다 1인당 술값이 적어진다는 논리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 인원과 그에 따른 1인당 접대비 계산법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는 뛰어난 연기력뿐 아니라 수상 소감으로도 단연 최고였다는 해외 언론들의 찬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리면서도 유쾌한 입담에 동료 배우와 전 세계 영화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먼저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톱스타이자 미나리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를 들었다 놨다 한 유머 감각이 미국에선 연일 화제입니다. 손에 쥔 트로피는 여우 조연상이었지만 수상 소감으론 여우 주연상급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여정 배우의 소감을 뜻밖의 선물이라며 최고의 수상 소감으로 꼽았고 시사 잡지 애틀랜틱은 그의 수상을 보는 게 왜 그리 즐거운지 보여줬다며 올해 시상식의 스타는 윤여정이라고 콕 집었습니다.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소감이란 평가도 받습니다. 함께 후보에 오른 동료 배우들의 경외감과 정중함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How can I win Glenn Close? Win over Glenn Close.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ed a different role. 그러자 여우 조연상 경쟁자인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감격한 표정으로 I love her, 그녀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입모양이 포착됐고 배우 글렌 클로즈의 팬클럽도 트위터에 그녀를 사랑해라고 적어 윤여정 배우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기자의 엉뚱한 질문을 받아친 대목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What did you guys talk about and what did he smell like?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누리꾼들은 불필요한 질문에 훌륭한 답변이었다며 이른바 사이다 발언에 열광했고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여정 배우의 명성이 해외에서 새로울 뿐 그녀의 재능까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연기 경력을 되짚는 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라는 저 이름과 한국 영화인의 거리는 확 좁혀졌습니다. 기생충의 쾌거가 정점이 아니라 이제 한국 영화인의 진면목을 세계가 더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수상 소식에 과거 작품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이른바 역주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스카 수상 소감에서 특별한 감사를 전했던 고 김기영 감독과의 작품 환여가 50년 만에 재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작품들도 잇따라 관객들을 다시 찾을 예정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에서 배우 윤여정이 특별히 언급한 데뷔작 환여.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1971년작) 환여가
이번 주말 전국 36개 상영관에서 50년 만에 다시 개봉합니다. 작곡가 부부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명자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환연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스릴러 형식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까지 담은 명작으로 회자됩니다. 24살이었던 배우 윤여정은 살아있는 쥐를 소품으로 쓸 정도로 사실주의에 집착했던 김기영 감독을 다시 만나기 싫다고 할 정도로 싫어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열정과 진심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50, 60이 돼서 감사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 천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감독이었고 싫었어. 그래갖고 너무 늘 죄송해요. 지금까지. 환영와 함께 배우 윤여정의 과거작도 줄줄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예술영화극장에선 윤여정 대표작 5편을 상영 중이며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달 7일부터 영화 충녀, 돈의 맛 등 윤여정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를 한데 모아 관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편견을 노력과 성실성으로 극복한 윤여정의 과거 발언들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방송국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면 안 되는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개성 넘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목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비호감 1호. 일어 쓰는 거면 일어서서 대사 연습을 했고 앉아서 대리미질하는 거면 대리미질을 하면서 연습을 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어 기자회견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배우 윤여정은 당분간 미국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는 우리 사회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1인 가구가 부부와 자녀끼리 사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정부도 현실에 맞게 비혼 동거, 사실혼, 위탁 가정 등 새로운 형식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 사유리 씨처럼 연애와 결혼 없이 아이를 낳는 이른바 비혼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A 씨는 배우자 없이도 아이를 갖고 싶어 지난해 난자 냉동 보관을 택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35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결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런. 수백만 원대의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보관한 난자를 과연 쓸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공공 차원의 정자 은행이 없어 기증을 받을 수 없고 산부인과에서도 미혼 여성을 인공수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혼 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산을 장려하고 싶다면은 보험이 됐으면 좋겠고 정자 기증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난자나 정자 공여, 대리 출산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비혼 출산을 막는 의료기관의 지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 위탁 가정까지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재산이나 상속 등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차별되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가부는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가족의 형태와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도 확실히 바뀌고 있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법과 정책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 출산을 결심한 이후 방송 활동을 접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90% 사람들이 되게 반대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인기가 떨어지거나 뭐 TV에 못 나가게 되고 그래서 연예인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관심과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자녀는 원하지만
결혼을 원치 않는 친구들도 제 주위에는 있어서 그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20대. 혼인으로 인해서 그 관계에서만 출산을 하는 게 가족이라고는 그건 너무 조금 좁은 의미이지 않나.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찬성하는 의견은 30.7%로 8년 전보다 8.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나도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미혼 응답자는 40%에 달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60%에 육박했습니다. 동거나 사실혼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같이 살면은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식구니까 같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려니까. 한부모 단체는 비혼 출산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데 대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첫발을 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비혼 출산, 동거, 사실혼 등 가족 형태를 열거하는 것 자체가 낙인 효과를 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정책은 특정 가정 앞에 위기, 취약 등의 수식어를 붙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전히 건강 가정과 구분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건 취약가족을 사실은 열거한 거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족을 유형화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비혼, 미혼, 이혼 가정에 대해 불편한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혼 출산으로 시작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하자 서울시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이걸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석 달 동안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작 시범 도입되는 사업장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그동안 검토했던 유흥업소나 학교 대신 콜센터와 물류센터로 정했습니다. 대상자는 물류센터 직원 6천여 명, 기간은 3개월입니다. 콜센터와는 아직 대상자를 협의 중입니다. 대표적인 산밀 환경인 콜센터와 서울 복합물류센터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도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 2회 정도의 검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 3개월 동안의 검사 키트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서울시의 시범사업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도 위험 시설이어가지고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탐탁지 않아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업무량이 많은데 자가검사까지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관리자들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보고하게 만드는 이 상황인 건데 진단 키트까지? 자가검사 키트는 한 개에 10,000원 안팎. 이 때문에 시범 사업이 끝난 뒤 비용을 걱정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배달이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방역에 동참은 하지만 비용 문제가 걸린다. 특정 직군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여기에 대해서 상담사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무엇보다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검사 결과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이 코로나 감염 자체를 빨리 찾아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약국이 근처 병원에 수억 원까지 상납하는 병원 지원비 관행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제보가 이어졌고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봤더니 약사와 의사를 연결해주는 검은 고리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생태계의 최종 피해자는 의료 소비자였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약국. 오전 2시간 동안 손님이라곤 단 4명. 종일 합쳐도 20명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50건,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최대 250건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약사 A씨에게 이 자리를 소개한 사람은 이른바 약국 브로커. 위층에 내과가 들어올 대박 자리라는 말에 브로커에게 소개비 5천만 원을 주고 개업했습니다. 대가는 뭐 분명히 6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내과 4층 인테리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들어가요.
약국 브로커가 내과 입점을 약속했던 곳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커는 위층 정형외과에도 병원 지원비를 줘야 처방전이 더 나온다며 A씨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갔는데 정형외과에 확인해보니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번에 3,500 한 거 누가 준 거예요? 그때 원무부장 줬다는 거였어요? 아니요. 그거는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돈 병원 지원비. 약사들은 중간에 브로커들이 껴서 병원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아갈 뿐 아니라 병원 지원비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분들이 바로 약사들한테 돈을 달라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컨트롤하면서 지원금 자체가 없던 자리도 있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현행법상 돈을 준 약사도 처벌받게 돼 있어 약사들이 신고를 꺼리다 보니 사기나 먹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2년 전 수도권 약국을 소개받은 비약사. 브로커에겐 소개비 5,500만 원을, 입점 예정인 병원장에게는 지원비 1억 원을 주고 개업했습니다. 안에 들어오는 엄청나게 큰 아동병원이고 처방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라는 식. 몇 달 뒤 원장이 지방 병원에 내려갈 거란 소문이 돌았지만 원장은 부인했습니다. 진료를 양쪽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이쪽도 저걸 빼고 그쪽에서 주로 메인 진료, 저쪽에서 이제 운영만 하는 거고. 그러나 원장은 1억 원을 받은 지 10달 뒤 떠났고 브로커도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크는 했지만 그걸 알고 뭐 한 것도 아니고 나 이거는 수밖에 아니지. 과거 제약회사나 분양대행사 직원 등이 가웬일로 하던 브로커 일은 이젠 따로 업체까지 등장할 만큼 전문화됐습니다. 약사들은 병원이 어디 들어오는지 몰라 개업하려면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브로커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컨설팅 비용이 좀 과하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약사님이 약국을 안 하실 것 같냐.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3년 전엔 국회에서 병원 지원비가 주로 개업 전에 오가는 현실을 고려해 처벌 대상을 개설 예정자로 확대하자는 안까지 나왔지만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각 시도 약사회가 병원 지원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실태 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주 전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의사협회는 병원이 약국 개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약국이 불법 지원비로 의사들을 유혹하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불법 거래나 담합은 엄정 처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서 자식한테 엄청난 부를 물려주는 일 종종 전해드리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세청이 조사 중인 회사들을 보면 부를 자식한테 대물림 할수록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중견기업 사주 A씨. 자녀들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서울 강남에 노른자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들인 가격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이 이상한 거래의 결과 자녀들은 땅값 차익으로 수백억 원을 챙겼습니다. 변칙 증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A씨 본인도 땅을 손해보고 판 셈이 돼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자녀들도 모두 세금을 내지 않고 수백억 원을 간단히 물려준 겁니다. 건설업체 대주주 B씨. 초등학생 손자에게 시행사 주식 100%를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들을 총동원해 이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 사업을 맡겼습니다. 초등학생 손자는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역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기업 사주는 대기업과 유명한 온라인 쇼핑 업체를 포함해 30곳입니다.
30개 회사 사주 일가의 자산은 2015년에 비해 2019년 4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자산이 41% 증가할 때 자녀들의 자산은 51%나 증가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속도가 자녀 세대로 가면서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32% 증가할 때 자녀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110%, 4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사주 자녀들은 소위 부모 찬스를 통해 재산 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간 약 1조 원에 넘는 재산이 증가한 것은 물론 증가 속도 역시 부모 세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도 사주 일가만 높은 급여와 퇴직금을 챙겨간 사례, 회사의 상표권을 사주 일가가 가져가 거액의 사용료를 챙겨간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몰래 녹음기를 채워서 보냈더니 교사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녹음돼 돌아왔습니다. 부모들이 집단으로 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작년 11월 4살 반 아이들의 낮잠 시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안 자고 버티는 아이에게 한 교사가 눈을 감으라고 종용합니다. 너를 붙잡고 계속 있어야겠니?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으라고. 눈 감아. 나가. 옆에 있던 다른 교사가 말을 거듭니다. 눈 감으라고. 너 사람 더 열받게 하지 마. 열받게 하고 진짜 때문에. 참다 못한 교사는 아이를 윽박지릅니다. 눈 감으라고. 나가. 나가. 아, 제약을 어떻게 생각해요? 또 다른 날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아이에게 막말이 이어집니다. 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줄 알아? 네 같은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해당 교사들의 폭언은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던 한 학부모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일부는 경련을 일으킬 정도여서 정서적인 학대를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화장실 간다고 화냈어. 가지 말고 참으라고 했어. 병원에서는 그게 심리적인 요인이 크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반의 학부모 10여 명은 해당 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에는 교사가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붙잡고서 한참 몇 분 동안을 그렇게 훈육을 하다가 아이 손을 잡고서 아이가 자기 머리를 때리게 이렇게 때리기를 3번을 반복하는데 애가 뒤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넘어지기 직전까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사 3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학대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수익을 냈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1,00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가상화폐 시장을 그렇게 가열시켰던 이유가 이거였냐는 의심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올해에도 가장 인기가 높은 전기차 모델들입니다.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은 크게 올랐습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74%나 늘어났습니다. 순이익도 4억 3,800만 달러, 우리 돈 4,9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팔아 번 게 아닙니다. 탄소 배출권을 팔아 5,500억 원을 벌었고 비트코인으로 1,00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So Tesla did invest 1.5 billion into Bitcoin in Q1, and then we subsequently sold a 10% stake in that. 테슬라는 지난 2월 초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를 샀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만 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그 직후부터 뛰기 시작해 2달 만에 6만 4천 달러,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래놓고 비트코인을 팔아 1,000억 원을 남긴 겁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트위터에는 일론 머스크 너마저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찬양하더니 결국 자기 돈벌이로 이용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는 내 비트코인은 팔지 않았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고 가상자산일 뿐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저는 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GT&T에서는 인다 커런시란 용어를 안 씁니다. 지금은 버추얼 어셋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죠.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 계획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극우 성향의 일간 베스트에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경기도가 결국 임용을 취소하고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경찰이 그의 집에서 여러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신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28살 김모 씨. 최종 합격했다며 자랑하는 글을 흔히 일베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에 올린 뒤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년간 일베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십 차례 올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는 김 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거는 수사 의뢰로 했죠. 그러나 김 씨는 임용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월 김 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김 씨가 직접 찍어서 일베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입니다. 김 씨는 이 사진들을 지난 2018년 일베에서 벌어졌던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김 씨의 촬영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샤워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김 씨의 이의 신청을 재심의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냈고 지난 9일 김 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쓰레기 수거를 보통 민간 대행업체에 맡기죠. 그런데 한 청소 대행업체가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을 지급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위탁을 받아 생활 쓰레기를 수집하는 청소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A씨는 월급으로 대략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급여 기록을 본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보험에 조회해보니까 거기엔 또 임금이 또 따로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보니까 실제 받는 임금보다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청소업체가 음성군에 보고한 지급대장과 A씨가 실제로 받은 임금 명세표를 비교해봤습니다. 지급대장에선 지난 2019년 12월 급여로 A씨에게 500만 원가량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실수령액은 310만 원, 190만 원이 덜 들어온 겁니다. 알고 보니 업체에선 A씨 명의의 또 다른 통장을 한 개 더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사할 때 월급 통장 계산하면서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해줬죠. 업체가 갖고 있던 A씨 명의 통장에 정상적인 월급을 입금한 뒤 그중 일부만 A씨에게 다시 송금해 준 겁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덜 받은 급여는 1,500여만 원. 결국 동료 2명과 함께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선 대표의 부인에게도 지금까지 급여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대표 부인이 일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급할 때, 그럴 때는 한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볼 수가 있다고.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자신의 부인도 제대로 근무를 했으며 직원 급여에 대해선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주려고 적립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은 이제 많았다가 적립해서 목돈으로 이제 이렇게 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선의로다가. 음성군이 지난 1999년부터 이 청소업체에 지급한 위탁 대행비는 169억 원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부동산 투기 붐을 타고 요즘 유튜브에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찍어주겠다면서 자문료로 몇백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한 유튜버, 수도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를 찍어줍니다. 8천만 원 투자하면 5, 6억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성남 재개발 예상 지역. 자, 아직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8천에서 1억, 단기간에 5, 6억, 6, 7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를 띄워놓고 꼭 자기에게 상담하라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소액으로 승부해서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지역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전화 주십시오. 상담이 없습니다. 이 유튜버에게 자문료 100만 원을 입금한 60대 퇴직자. 7, 8천만 원만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면 1년에 1억씩 버는데 나도 그게 솔깃하죠. 하지만 유튜버가 해준 건 동네 공인중개사를 소개해준 게 전부입니다. 거래가 불발됐지만 자문료 1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50대 영업사원은 이 유튜버에게 900만 원이나 냈습니다. 물건을 소개받고 보니 재개발 예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다 한 달이 다 돼서야 간신히 절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5시간씩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게 일이었죠. 죄송하다고 이제 언제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안 주고. 이 유튜버가 찍어준 곳은 정말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 없어요. 1%도 없어요. 주부나 그런데 다 광고잖아요. 그것만 보고 그냥 오셔서 하셔도 되는데. 성남시청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상관없다고 봐야죠. 그럼 이 유튜버는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걸까? 그거는 어떤 흐름, 감 그런 거 그렇게 보는 거죠.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장에 와보시면 다 느껴요. 오늘 보내주시면 더 좋은 물건도 잡아드릴 수 있어요. MBC가 취재를 시작하자 100%는 아니라고 슬쩍 말을 바꿉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은데 이 세상에 모든 일이라는 게 100%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전문 케이블 채널에서 활동하던 자칭 전문가들이 요즘은 유튜브로 대거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국회에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상담업을 하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소수 의견 시간입니다. 내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51명의 노동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의 중대 재해로 숨졌고 이 중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들도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요리를 반복하다가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환기라도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김성영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이 주방에서 점심 메뉴로 닭튀김과 제육볶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펄펄 끓는 기름으로 한 번에 500인분씩 조리하다 보니 주방 안은 매캐한 연기가 자욱합니다. 눈 매워. 경기 지역 급식실 조리사로 12년을 일했던 40대 조리사 이모 씨는 지난해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뇌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치료비로 쓴 돈만 3천만 원, 급여까지 끊겨 생계마저 막막합니다. 예, 아주 처음에는 제가 애들 키우면서 희생이라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가족이 저한테 희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조리사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50대의 나이에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토도 나고 그다음에 많이 쓰러져요. 2시간 이상을 최소 혼자서 이렇게 튀기다 보면 되게 어지러워요. 12년간 일주일에 2~3번씩 튀김과 볶음, 구이 등 기름 요리를 했습니다. 숨진 이 씨의 급식실 주방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1급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히드 최대 농도는 기준치보다 60배, 초미세먼지도 4배나 높게 검출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망 3년 뒤인 올해 2월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조리사들은 유명무실한 공기순환 장치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술은 있는데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빨아들이고 그런 건 없었어요. 연기는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급식실에. 결국 학교 측에서 조리실 환기 시설만 제대로 해줘도 폐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환기 설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급식실은 이제 폐암의 고위험 작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이미 폐질환에 걸린 조리사가 경기 지역에만 300명을 넘어섰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례를 모아 집단 산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는데요.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경영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죠.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수영 기자,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이 안 된 거죠? 예,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나오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고 지금은 전주교도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법정의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 소유의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팔게 하는 등 계열사에 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돈 50여억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장녀의 외제차 리스 비용과 오피스텔 임차비로 쓰게 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죄로 항공사 부실과 600명이 넘는 대량 해고 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각종 회계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줄곧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법에서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우대 비율을 현행 1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세제 완화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당 일각의 기류와는 달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 등에 대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0%, 또 9억 원 초과분부터 15억 원까지는 2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큰 틀 자체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외 대상과 폭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매매가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일 때 주택담보대출을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우대 규정에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율도 10%포인트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견제구가 나왔던 보유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논의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세금 얘기는 안 나요.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시고 해제하지 않아요. 특히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는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공시가 확정이 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히 가장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당내 입장만 정리되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심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우선 검토 대상에는 포함하지만 부과 시기가 11월로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후순위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네, 일본이 또다시 독도 도발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교과서에 이어서 이번엔 자신들의 외교 전략을 정리한 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서 엄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외교 활동과 국제 정세를 기록한 2021년 외교 청서입니다. 한국 관련 부분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며 군사훈련과 해양 조사를 하고 있어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탓으로 돌리며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위안부를 기술한 항목에선 군과 관원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유엔 인권 보고서에 쓰였던 성노예 표현은 한일 합의에 따라 쓰지 말아야 하며 평화의 소녀상도 극히 유감이라고 써놨습니다. 반면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에 대해선 정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자신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경 선박이 해마다 수십 차례 영해를 침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고 해상도 지도와 조사 보고서까지 발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我が国の立場とは相入れないことから外交ルートを通じて中国側に対し抗議を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부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교과서에 이어 외교 청서에서도 일본이 독도 도발과 과거사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최악의 한일 관계에 계속 악재만 쌓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국은 전체 인구를 접종하고도 남을 정도로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다른 나라와 나누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의 분량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백신 회사들과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백신 공유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하지만 며칠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회 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10 million doses that could be released if or when the FDA gives its concurrence, which could happen in the coming weeks. 현재 생산 중인 나머지 5천만회 분량은
5월이나 6월쯤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백신을 대량 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 분량을 이미 확보했고 얀센 백신까지 사용이 재개돼 물량이 넉넉합니다. 백신을 싹쓸이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내놓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And given AstraZeneca is not authorized for use in the United States, we do not need to use AstraZeneca in our fight against COVID over the next few months. 6천만의 물량을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폭증한 인도에 의료용 산소 등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백신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이 인도 지원에 나선 건 중국 견제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회사들은 특허권 중단에는 난색을 표하며 백신 생산과 분배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외부로 기름이 흘러나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배출한 물에서 악취와 함께 기름 성분이 검출된 건데요.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발전소 측은 일단 그럴 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저탄장 인근 박류구. 바로 바다로 이어지는 이 박류구에서 검정색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흰색 휴지가 검정색으로 변했습니다. 고동 같은 걸 잡으러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물이 그 기름 약한 냄새랑 기름 냄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유막을 남기는 이 액체를 30분 간격으로 떠서 수질 분석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름 물질을 의미하는 노말 핵산 추출 물질이 리터당 26만 밀리그램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배출 기준의 5만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들은 경질류라고 얘기하는 경유라든지 등유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패턴입니다. 어패류 같은 곳에 걔네들이 이제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섭식장애라든지 또 간 독성으로 인해서 이제 폐사할 수도 있겠고요. 방류되는 액체에서 기름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자 굴 양식 등을 하는 인근 주민들은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의 다 우리 어장으로 다 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안화력은 해당 방류구는 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를 옮기는 회 이송수와 저탄장 지붕 위에 내린 빗물만을 처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상 유류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3사만 금지해온,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중간 광고가 48년 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지상파의 독과점이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다른 채널과 같은 규제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73년 박정희 군사 정권이 지상파 중간 광고를 금지한 지 48년 만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7월 1일부터 60분 프로그램의 경우 2번까지 한 번에 1분 이내로 중간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 편성 채널이나 케이블 채널이 이미 하고 있는 중간 광고 기준과 똑같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지상파 독과점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종합 편성 채널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지상파 광고 매출은 8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유료 채널의 광고 매출은 4년 전에 이미 지상파를 추월했습니다. 거기에 해외 거대 OTT 서비스들이 줄줄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공익적 의무를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들이 거대 자본들 사이에 포위된 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광고 허용을 비롯해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 광고 허용으로 생기는 수익으로 공익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제주도 간 김종인 원희룡과 가슴 치며 걱정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서 가슴을 치면서 뭘 걱정했다는 거죠? 네, 김 전 위원장이 지금 휴식차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서 원희룡 지사와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가졌습니다. 함께 국민의힘을 걱정했다고 원 지사가 밝혔는데요. 무슨 걱정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네. 아니면 옛날에 모시던 분을 사면을 뭐 하니 많이 아니면 이미 심판이 다 끝나고 이미 김종인 위원장 때 다 국민들 앞에 사과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그걸 뒤집으려고 하고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도 주말에 가슴을 치면서 괴롭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나눴었기 때문에 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요구,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 이런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뭐 자연스럽게 대선 관련 얘기도 나왔겠죠. 네, 김 전 위원장은 먼저 야권에 아직 후보다운 후보가 없다 이런 걱정부터 했다고 합니다. 원 지사의 말입니다. 그분말로는 뭐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 힘이든 야권 전체가 아직 후보다운 후보가 아무도 없는 거다. 뭐 흔히들 윤석열 지지율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거는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를 생각하면 뭐 허망할 수도 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했던 김 전 위원장이 이번엔 지지율이란 게 허망하게 꺼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심의 흐름을 크게 봐라,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지 코치도 해줬다고 하는데요. 원 지사가 전한 말이라서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에 또 쓴소리를 한 건데 이번에도 뭐 당에서 반발이 나왔죠. 네, 이번에도 장제원 의원이 나섰는데요. 당이 잘 돌아가는데 왜 쓸데없이 괴로워하느냐, 걱정도 지나치면 병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면 혁신이고 찬성하면 반혁신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걱정은 붙들어매고 조용히 지켜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대남 잡아라 무리수 논란인데 이대남 20대 남성의 표심을 노린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우선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는 비아냥도 있지만 군대 간 것은 벼슬이 맞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취업과 승진 또 주택 청약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법에 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 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법안 이름을 국방유공자 예우법으로 바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진 않을 텐데요.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남녀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서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것에 불과할 뿐더러 군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로 돈 안 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성의 몫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주자. 이래서 이제 여성 할당제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자리를 보장하는 여성 할당제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당장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수치적 목표를 세웠어요. 김현미, 추미애, 유은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성할당에 의해 가지고 장관이 된 사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이. 자, 그런데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지금
남녀 동수를 지향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10대 정강 정책 그 9번째에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남녀 동수 대표를 지향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 안에서도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한다고 매우 진취적인 양성평등 구현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극단적 대결 구도로 치닫는 젠더 논쟁에 정치가 편승하여 불에 기름을 붓기보단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고민하는 게 정치의 근본적 역할이 아닐까. 정치의 근본적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들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위해 불가리아에 체류 중인 레슬링 대표팀이 코로나19에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단의 안전이 걱정인데요.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감독이 작심하고 레슬링 협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불가리아에 체류 중인 레슬링 대표팀 선수단은 총 23명. MBC가 입수한 레슬링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수는 물론 감독과 코치까지 집단 감염되면서 확진자가 절반이 넘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가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지금 조금씩 증세가 있어서 코로나 초기 증세를 보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현재 호텔 방에 격리돼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 음식을 갖다 줘서 이걸 먹고 있습니다. 증상은 두통과 코막힘, 편도가 붓고요. 음식 맛을 잘 못 느낍니다. 몸조리 잘해가지고 꼭 올림픽 갖다 따서 한국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왕진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고 약 처방전을 줘가지고 지금 약국 가가지고 그 약을 샀어요. 일주일 전 확진자가 1명 발생했을 때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대한레슬링협회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협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가 커졌다며 감독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여기 2인 1실로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대사관을 그날 바로 뛰어갔어요. 대사관에서 30분 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 위험과 비난을 감수하고 올림픽 티켓에 도전 중인 선수들에게 협회가 도움과 지원은 고사하고 위험하면 귀국하라는 말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레슬링 협회는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움직여줄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파견을 했겠죠. 위급 시에는 협회 자리 다툼만 하고 있고 이 대표 선수들은 전부 다 방치 상태고. 레슬링 협회는 코로나 상황이라 현지에 대응 인력 파견은 어렵지만 현지 대사관과 의료진, 불가리아 레슬링 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하고 담당이랑 통화하고 대사관이랑 통화하고 저희가 현지 대응한 거를 실시간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다가도 대응 상황 보고도 다 작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마지막 대회 개막은 다음 달 6일. 불가리아 현지의 느슨한 방역 체계와 레슬링 협회의 지원 부족이 겹치면서 선수들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박찬호 선수의 호수비입니다. 잡은 것도 대단한데 저 자세에서 송구까지 완벽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비가 올 듯 말 듯 했는데요. 비는 밤사이에 살짝 오다 말겠지만 비가 그친 뒤로는 또 황사가 들어오겠습니다. 올봄 들어 벌써 8번째 황사인데 내일 오전 서해 5도나 섬지방부터 영향을 주겠고요. 황사 강도로는 옅은 수준이지만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구름 사이로 간간히 따스한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25도 등으로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소 덥기까지 하겠고요. 서울도 2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위성 영상에는 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붉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다시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내일은 이 중국 바레만 부근에 있는 황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모레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출근길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부산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5도, 전주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